네. 안녕하세요. 사과책방에서 47번째로 소개한 책은 사사키 후미오, 일본 사람이죠? 이 사람의 후미오의 나는 단순하게 살기로 했다입니다. 후미오는 본래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만의 저서를 출판하게 되었네요. 이 책은 일본 아마존 베스트셀러 1위에 등극한 책이며 일본의 미니멀 라이프 열풍을 일으킨 그런 책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며 한국의 정리 전문가 하루 15분 정리의 힘이라는 책의 저자 윤선현 컨설턴트가 생각났습니다. 이 책 제가 얼핏 대충 봤는데 컨텐츠는 기억이 안 나는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책에서 그 윤선현 컨설턴트 말고 지금 이 책 나는 단순하게 살기로 했다. 예. 예, 이 책에서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행복의 모험 답안과는 좀 정반대입니다. 사실 요즘은 많이 가질수록 행복하거나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 최대한 많이 모아 둬야 한다는 의식이 팽배합니다. 모든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 보니 사람들은 자연스레 얼마를 가졌느냐에 따라 다른 사람을 판단하곤 해요. 사람은 누구나 행복한 삶을 꿈꿉니다. 그래서 매일 공부하고 일하며 육아와 스포츠, 취미 활동에 힘을 쓰죠. 남의 눈에는 이런 삶이 지나치게 가혹하고 고독하고 불행을 선택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모두가 행복을 추구한 결과입니다. 저자 역시 물건을 버리지 못하고 쌓아두면서 그것이 그의 가치이자 행복으로 이어진다고 믿었습니다. 저자 사사키 후미오는 집에 책, 옷, 취미용품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그는 물건이 많았는데도 늘 남과 비교하기만 했어요. 예전의 저자처럼 비참했던 사람, 자신을 남과 비교하는 사람, 그래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일단 물건에서 벗어나 보라고 제안합니다. 그는 평범한 사람이 더욱 평범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길, 늘어난 물건들 속에서 잃어버린 우리 본연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누구나 행복해하기 원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간절히 원해서 손에 넣은 물건으로는 아주 잠깐 동안만 행복할 뿐이에요. 우리는 행복에 대해 정말 아는 것이 없습니다. 물건을 줄이는 일은 행복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일이에요. 후미오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후미오는 전형적인 지저분한 방 출신입니다. 더러운 방에서 반동으로 생겨난 미니멀리스트라고 해야 할까요? 예전에 후미오는 물건을 절대 버리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예전에는 맥시멀리스트, 최대주의자였습니다. 일단 무엇이든 보관해야 했어요. 태어날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듯이 우리는 모두 미니멀리스트였습니다. 미니멀리즘 하면 미국의 애플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죠.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 역시 미니멀리스트이고요. 잡스가 만들어낸 물건은 하나같이 불필요한 부분을 최소한으로 줄였습니다. 아이폰에는 버튼이 한 개밖에 없으며 맥 컴퓨터에는 불필요한 단자도 케이블도 없습니다. 미니멀리스트를 간단하게 정의하면 물건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얼마나 물건을 줄여야 미니멀리스트라고 할 수 있을까요? 후미오가 생각하는 미니멀리스트는 자신에게 정말로 필요한 물건이 무엇인지 알고 그 외의 물건을 과감히 줄이는 사람입니다. 미니멀리즘의 정답은 없습니다. 미니멀리즘, 즉 물건을 줄이는 일은 목적이 아니에요. 미니멀리즘은 다른 소중한 것을 발견하기 위한 수단이며 중요한 이야기를 엮어내기 위한 서장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첨단 기술의 눈부신 발달 덕분에 물건을 소유하지 않고도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두가 스마트폰 덕분이에요. 아무리 물건이 적은 사람도 마지막까지 남겨둘 물건은 아마 스마트폰일 것이에요. 이것만 있으면 대부분의 일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물건을 자기 혼자 소유하는데 그치지 않고 공유하거나 나누는 문화가 형성되고 있어요. 이제 공유는 혼자 즐기는 소유보다 더 긍정적이고 효율적인 문화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에어비앤비, 소카, 그린카 이런 것들이 있겠죠. 에어비앤비는 저도 한두 번은 많이 안 써봤지만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게 물론 한국 같은 경우는 이게 좀 숙박 이렇게 업종을 지정하고 이제 아직 공유 경제에 대한 그런 법령 같은 것들이 좀 한국에서는 레드테이프 이런 좀 엄격하니까 그래서 이게 좀 아직 어려운 걸로 보이고 있어요. 물론 이건 한국의 경우만 아니겠죠.
우리는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면 금세 그 상황에 익숙해집니다. 익숙해진 일은 점점 당연한 일이 되고 당연한 일은 이내 실증이 나요. 변함없이 늘 그곳에 존재하는 물건은 자극의 차이를 느낄 수 없기 때문에 익숙해지고 당연해져서 결국에는 그 물건의 실증이 납니다. 익숙함에서 시작되어 실증으로 연결되는 메커니즘은 엄청나게 강력한 독이자 삶의 모든 측면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익숙해지다가 실증이 나는 이 문제를 더 까다롭게 만드는 게 있어요. 바로 실증을 내는 것은 당사자 즉 본인뿐이라는 사실입니다.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어디까지나 자기 내면의 자극뿐이에요. 차이는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일도 나쁜 일에도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집니다. 이 문제는 이러한 메커니즘이 물건이 늘어나는 측면에서는 더 나쁘게 작용한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현재를 기준으로 미래의 감정을 예측해요.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동물은 인간뿐이지만 인간이 예측할 수 있는 미래의 사정거리는 매우 짧습니다. 이것이 바로 계속해서 실증을 내면서 물건을 사는 이유예요. 배가 고플 때 슈퍼마켓이나 음식점에서 필요 이상으로 물건이나 음식을 사들였던 적이 있을 것이에요. 이는 배가 고픈 기준으로 미래의 욕구를 잘못 예측했기 때문입니다. 남이 보기에는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물건이라도 자극은 오직 자기 내면의 자극과만 비교되므로 차이는 스스로 만들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기쁨에는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비싼 물건을 산다 한들 기쁨이 가격에 비례해 커지지 않습니다. 만원짜리, 10만원짜리, 100만원짜리든 우리가 그걸 샀다고 우리의 가격이 우리의 기쁨이 만원짜리 샀으니까 난 1만원만큼 5만원짜리 사면 5만원만큼 그만큼 비례해서 기쁨이 이제 커지지 않죠. 좀 그렇습니다. 인간이란 게.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미래는 사실 아주 가까운 장래일 뿐이에요. 물건을 손에 넣기 전에는 그 물건에 질려버릴 미래를 도저히 예측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늘 새로운 물건에 눈독을 들여요. 이런 상황이 무한 반복되면서 물건은 점점 늘어납니다. 영원히 만족할 수 없으면 알 법한데도 다음에야말로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우리가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을 갖고 싶은 이유는 자신의 가치를 알리려는 목적을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물건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누군가에게 알리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 무리지어 행동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고독을 느낍니다. 일본의 우울증 환자는 100만여 명에 이르며 한 일본이 1억 몇 천이지? 한국에 3배 한 1억 5천 정도 되지 않나요? 그럼 1%, 아무튼 그렇군요. 일본 사람들 중에 우울증 환자의 100만여 명에 이르고 자살하는 사람들은 매년 2.5만 명을 웃돌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에게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자신에게 가치가 있다고 확인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사회적 동물의 인간은 타인에게 인정받는 방법 말고는 자신의 가치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물건의 쓰임새보다 자신의 가치를 알리려는 목적에 지나치게 집중하면 물건이 너무 많아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물건을 자신의 내면을 보이기 위한 수단으로 삼으면 물건은 점점 늘어져만 갑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물건은 자신의 가치를 알리려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합니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목적 자체로 둔갑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즉 물건이 자기 자신이 되어요. 물건이 곧 나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물건은 한층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물건의 가치가 자신과 동등해지고 심지어는 자신의 주인이 되어버리는 현상에 대해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시선을 위해 존재하는 물건이 아닌 자기에게 필요한 물건만 소유하는 것이 이런 현상을 막는 길이에요. 후미오는 물건을 줄이는 방법과 노하우와 방법을 소개합니다.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물건은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사용하지 않을 것이니 버려라! 잊고 있던 물건은 버려라! 미니멀리스트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전부 손꼽을 수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가지고 있다는 사실조차 잊고 있었던 물건이라면 자신에게 필요하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남과 자신을 비교합니다. 이 비교가 끝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남과 비교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비교에 비교를 거듭해도 늘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어떤 물건에도 금방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물건보다 경험에서 얻는 행복의 지속 기간이 훨씬 더 깁니다. 100만원을 주고 산 코트는 입을 때마다 익숙해져서 기쁨이 줄지만 100만원으로 친구와 함께 간 해외여행은 생각할 때마다 똑같이 기쁨이 재현됩니다. 기억을 끄집어낼수록 즐거움이 줄어들지 않아요. 이런데도 사람들은 물건에 돈을 더 잘 씁니다. 그 이유는 물건이 남과 비교하기 쉽기 때문이에요. 앞서 설명했던 익숙함에서 실증으로 이어지는 메커니즘에 대항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뿐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당연한 일을 당연하지 않게 보게 합니다. 지금 갖고 있는 물건을 당연하고 시시한 물건으로 보는 것을 막아주며 실증난 물건을 고맙게 여기고 신선한 기분으로 일상을 돌아보게끔 해줍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새로운 자극을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아무리 물건을 늘려도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모두 실증납니다. 아무리 물건이 적어도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얼마든지 만족할 수 있어요. 심리학자 소냐 류버머스키 교수는 행복의 50%는 유전, 10%는 환경에 영향받으며 남은 40%는 매일의 행복에 좌우된다고 주장합니다. 유전은 외모나 몸매가 좋거나 나쁘다는 것과는 전혀 다른 유전을 말해요. 아이들은 외부의 어떤 영향도 받지 않은 시기에 이미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는 늘 웃는 아이가 있어요. 날 때부터 웃는 걸 잊지 않은 것이죠. 이런 아이가 그대로 어른이 되면 어떤 환경에서도 웃는 얼굴로 살아가는 긍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런 사람은 언제든지 주변을 밝게 해요. 유전적으로 행복을 타고난 사람은 분명히 있습니다. 반면 환경은 10%밖에 행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엄청난 부자든 찢어지게 가난하든 행복에는 10%밖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에 인간은 곧 익숙해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인간은 먼 미래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남은 40%의 영역이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행동으로 달라질 수 있어요. 왠지 용기가 불끈 솟아나는 수치입니다. 행복은 그때마다 느끼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바로 지금부터 언제든 행복을 느낄 수 있어요. 우리는 조건을 달성함으로써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지금 이 순간에 느껴야 합니다. 여러분 재밌게 청취해 주셨나요? 이것으로 사과책방 47번째 사사키 후미오의 나는 단순하게 살기로 했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시고 청취해서 대단히 아리가또마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봐요. 제발 뿅.